거대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흔적을 남겨봅니다. 사막 근처의 오아시스 도시 호탈에는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아픔을 알게 되면 모래조차 밟는 것이 꺼려집니다. 청나라 후기 회민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족들은 세회, 즉 회족을 모두 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족과 회족은 160년 전 서로 인종 청소를 했던 견원지간입니다. 이제 견원지간처럼 서로를 증오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를 여행하시려고 한다면 회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안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흰색 예배모를 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하 회족 자치구 은천시의 청진사에 들렸을 때 사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카슈가르의 아이티걸 청진사도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우르무치의 야시장에서 맥주를 팔던 상인은 멀리 산동성 제성에서 이곳까지 온 한족이었습니다. 그는 위구르인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옆에 양꼬치를 파는 위구르인과 친구지간이라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해 보였습니다. 우르무치 야시장에서 만난 회족입니다.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조상들도 다양합니다. 외부인은 회족과 위구르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좀 더 중앙아시아인처럼 생겼으면 위구르족이고 중국인처럼 생겼으면 회족입니다. 주인은 마차에 누워 잠을 잡니다. 영리한 말은 집까지 알아서 모셔다 줍니다. 진정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은 목가적입니다. 중국의 서북 지방을 여행할 때 위구르 농민들은 대부분 순박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깨진 것은 쿠차에서 카라샤르로 가던 길에 들렀던 윤대의 회민식당입니다. 나는 식당 주인의 아들로 보이는 귀여운 회족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3세 정도의 소년은 대답 대신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적의에 찬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회민이 많이 살고 있는 영하 회족 자치구는 중국 내의 외딴 섬이었고 같은 나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압니다. 기차 역사로 들어갈 때 엑스레이 투시기로 짐을 검색해서 폭발 물질과 도검류를 압수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줄 알았습니다. 은천역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보니 무장 경찰들의 매서운 시선이 흰모자를 쓴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서안의 회민거리에서 음식을 팔던 상인들은 거칠었고 자신의 손님들에게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헌에 그들을 호전적이라고 표현한 것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청와대학 사학과 숙 교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숙 교수는 나의 중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숙 교수는 한족이 품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회족이다. 한족은 회족과 치열한 내전을 치러 2,500만 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테러를 일으킨다면 얼굴 생김새가 한족화되어 흰 모자를 벗으면 한족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숙 교수는 휴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원한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족의 역사는 당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수천 명의 회을, 대식국의 군인이 반란 평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서역인은 감숙성과 삼서성에 정착하여 중국 여성과 결혼하고 대대로 번성했습니다. 또한 서역인은 당송시대에 바닷길로 들어와 동남 해안의 천주, 광주, 양주 등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 해안 쪽의 도시에 회민의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 후 몽골인들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무슬림 출신의 군인, 평민, 장인, 상인을 징발해 남송 정복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전쟁 후 민호에 편입되었는데 이들을 회회호라고 불렀습니다. 회민은 발전 과정에서 몽고족, 한족 등도 흡수했습니다. 명대에 서북지역의 하미와 투르판 사람들이 중국 내지로 이주해 인구 밀도가 낮은 감숙, 영하, 청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회민들은 청나라 동치제 이전 삼서성의 대부분 지역에 깨알같이 거주했습니다. 회족 반란이 일어나는 1860년대 무렵 삼서성의 회족은 이미 7, 8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족과 회족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회민 숫자가 한족의 거의 반에 육박했습니다. 회민들은 한 번 붙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감숙성에는 회민 거주자가 삼서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하서회랑의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1860년대 이전 회민이 수백 년 동안 서북지역에 침투해 들어와 인구 비율이 7대 3에 이른 것은 폭발의 전제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으면 한족에 저항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제 인구 숫자상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공기와 연료의 최적 혼합 비율은 14.7대 1입니다. 흡기 밸브를 통해 혼합가스가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피스톤이 압축합니다.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혼합가스의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키면 폭발하고 동력을 얻게 됩니다.
회족과 한족의 대립에서 어떤 것이 압력을 위험 수준으로 높였고 고압으로 응축된 회민의 불만에 전기 불꽃이 즉위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회족이 청왕조와 한족으로부터 종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폭발력을 높였습니다. 회민들은 정체성과 단결성을 상징하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흰색 모자는 한족에게 동질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족은 흰 두건을 이마 쪽에서 묶었습니다. 청진사의 회민과는 한눈에 봐도 다릅니다. 만주 지배계급과 한족은 회민을 결코 예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차별적인 대우로 표출되었습니다. 청나라의 관리들은 이슬람교를 사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슬람 민중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관리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옹정제는 이슬람교를 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교인들을 모두 비루하고 천박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법률에서는 회민을 가중 처벌하는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문서에는 민과 회라고 하여 양자를 차별했습니다. 일부 관문서와 개인 저술에서는 회민을 회자, 회역, 회비 등으로 불러 반역의 의미와 연결시켰습니다. 관료와 한족 지식인들은 대한족주의의 입장에서 회민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동족이 아닌 자는 반란의 마음을 품는다. 그 사람들은 저쪽 종교, 즉 이슬람교의 습속에 빠져서 우수한 자가 적고 중국의 예의를 다룬 책을 읽은 자가 없다. 어떤 경우 회자 앞에 개를 의미하는 견을 붙여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개와 양의 성품은 변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방 관리들이 분쟁 처리 시 회민에게 편파적으로 판결한 것은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화주지주 보교는 향후 회민이 한민의 부상을 입히면 10배로 배상하고 한민이 회민의 부상을 입히면 10분의 1로 배상하도록 하라. 회민이 한민을 죽이면 사형이고 한민이 회민을 죽이면 장례비 24냥을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회민 목숨의 값어치는 24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법률에 천민이 일반민의 범죄를 저지를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회민을 천민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청나라 건륭제, 가경제 때 섬서성의 이주민 증가는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1749년에서 1820년까지 71년간 섬서성의 인구는 673만 4천 명에서 1224만 명으로 550만 6천 명이 늘었는데 무려 81.71%가 증가했습니다. 서북지역의 인구 증가는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사람과 토지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감숙성은 면적이 넓지만 기후가 열악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생산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사에 필요한 물 문제는 회민과 한족의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회민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관중 지역에서는 물 문제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계투, 보복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관중에서 토지가 비옥한 경하, 위하, 낙하하류는 항상 쌍방의 쟁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민은 사람 수가 많으나 소유한 토지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정성껏 경작을 했습니다. 회민 농민들은 토양이 비옥해지고 곡식 생산량이 늘어 나날이 부유해지자 주변의 한족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끊임없이 각종 충돌이 생겼습니다. 회안의 토지 다툼은 양두회의 성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매년 겨울과 봄에 회족이 양을 방목해 밭을 밟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족은 회족의 양들이 한족의 밭 곡식을 먹어 치우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양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대려현 서대촌에서 세운 도광 7년 회한 규분비는 분규 발생 시 화해를 도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회한의 다툼은 재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지방 관리들이 편파적으로 한족의 편을 들게 되어 두 민족 간의 갈등의 폭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슬람과 유학은 서로 다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에서는 알라는 상업을 허가하고 무거운 이자를 엄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통 육아의 농본 상말의 사상과 배치됩니다. 회한 사이의 시장 쟁탈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섬서동 동부에 회민이 모여 사는 사원 지역은 수박, 대추, 배, 포도, 해바라기 씨, 마황 등 각종 과일 및 약재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수확철이면 사원 주변의 한족 상인들과 중개인들은 헐값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 중간 마진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익을 빼앗긴 회민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한족 부상 호신들은 회민들에게 각종 기부금, 연극 관람세, 단련세 등 혹독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회민 시장에서 대지를 죽이고 충돌을 일으키면 관청은 한족 편을 들었습니다. 부유한 한족 상인들의 횡포에 회민 상인들은 한족 시장에서 밀려나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임동현의 13개 초원 회민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부유한 한족 상인들은 각종 기부금 수입이 줄어들자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회민의 시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족과 한족 사이에 극명한 갈등을 빚은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이슬람교는 초식 동물이 아닌 동물, 반추하지 않는 동물, 죽은 동물, 이슬람 의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동물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민에게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설적 탐험가 스벤 헤딘이령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열흘 가까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하들에게 통조림을 주고 통조림 속에 있는 수분을 흡입하라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부하들은 통조림의 내용물이 돼지고기일까 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먹었습니다. 그들의 신조는 죽더라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회민은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반면에 한족의 마음속에 소는 근면하고 선량함의 상징입니다. 옹정제는 소의 도축을 금지해서 회민의 원망을 샀습니다. 장터의 건달들은 돼지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회민들의 옷에 일부러 돼지 창자를 문질렀습니다. 회민들이 관청에 고소하면 관청에서는 도리어 회민을 질책했습니다. 돼지 창자를 옷자락에 문지르면 너는 옷을 잘라버려라. 돼지 창자를 목에 걸면 머리도 베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은 회민이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돼지고기 값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좋아하는 민족과 같은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것, 회민들은 그 얼마나 괴로울까요? 회족과 한족 사이에 대폭발의 임계점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질투로 나타났습니다. 1862년 6월 화주 성산 아래의 소장촌에서 회족이 피살된 사건은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에 튄 전기 불꽃이었습니다. 전기 불꽃이 튀자 장기간 거대한 에너지를 축적해왔던 회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15년 동안 서북 삼성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 불꽃이 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